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사청문 전국에 돌입하게 된 건데 로펌에 대한 고액 보수 얘기 며칠 동안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지금 대가성 부동산 거래 의혹, 이해충돌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경험 많은 이 관료 출신을 임명해서 사실 좀 무난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임명되고 보니까 과거에는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법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집을 외국계 회사에 월세로 준 부분인데요. 월세로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한덕수 후보자가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또는 뭐 통상비서관이라든가 청와대에 이렇게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의혹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 유명한 그 외국계 회사 두 곳이 통상 관련 업무를 했던 고위공직자의 집을 월세로 그것도 또 한 번은 보니까 선월세를 줬더라고요. 그렇게 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검증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의 그 검증 과정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죠. 그때 청문회 때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에는 예. 지금의 민주당이 여러 가지의 의혹들을 전부 다 의혹이 없다, 다 그렇죠. 검증이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상대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똑같은 문제를 굉장히 검증으로 이렇게 제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 후보자가 이 당시에 통상 비서관이었다가 그 후에는 노무현 정부의 부총리와 총리까지 역임을 해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 검증을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증이 안 되는데 지금은 검증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안을 좀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탐탁한 어떤 거래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담당자였고 상대해야 되는 그런 그 미국의 석유 회사가 굳이 그 집에 월세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뭐냐면 장인이 소유했던 집이에요. 그리고 신문로에 있고 굉장히 평수가 넓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집에 들어갈 그 정도의 어떤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사실상 탐낼 만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시내 중심과 굉장히 가까운 근데 주거 환경도 좋고 하다 보면 쉽게 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액수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이 법적으로 이해 충돌에 문제가 생기려면 당시의 어떤 시세와 그러니까 전월세의 시세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들어왔다든지 하면 저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다른 어떤 그런 그 주변의 어떤 집들의 시세와 그러니까 전월세 임대료와 큰 차이 없이 그저 임대를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들어왔다면 굳이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 청문 전국을 앞둔 원내 사령탑, 민주당 원내 사령탑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귤을 사오면 귤 상태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모르거나 상한 것이 있으면 빠르게 골라내야 합니다. 상한 귤과 멀쩡한 귤을 함께 놔두면 금세 다른 귤까지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상한 귤을 잘 골라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늠하게 될 첫 내각에서 부적격자들을 골라내는 것은 국민에게도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모두 좋은 일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한덕수 후보자와 인수위 측에서는 청문회에서 잘 설명을 하면 또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난한 카드이지 않을까 했던 예상과 달리 글쎄 좀 난항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앞으로의 상황들 좀 예상하시는지요? 역대 정권 2학기에 그 초대 총리 인준이 무난했던 적은 없어요. 아무리 무난한 인사라도 야당은 선거에 패배한 상황이고요. 선거에 패배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청문회에 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김앤장과 관련된 수임료라든지 김앤장의 경력을 문제시 삼으면 아마도 그건 부메랑으로 똑같이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장장 4명이 김앤장 출신이에요. 대표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분은 대검 검찰 연구원이었다가 그다음에 이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정비서관을 해요. 그러다가 김앤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온 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앤장에서 다시 그 아주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 하면 국정원의 아주 내부를 다 알아야 되고 가장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민정수석까지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이분은 그러니까 검사시니까 그렇다 치면 노무현 정부에는 이현재 경제부총리 장관하다가 김앤장 갔다가 부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김앤장 출신으로 예. 뭐 수임료나 혹은 또 고문료를 받았던 분들인데 액수라든지 김앤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문제 삼는다? 그럼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전력을 다시 또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 그거보다는 뭐 지금 아까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뭐 7대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에서 그 원칙을 얼마큼 벗어나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새롭게 등장한다면 뭐 좀 험난해질 수도 있겠죠. 박 교수께서도 전망 한번 그래서 해주시죠. 저는 뭐 민주당이 흔히 하는 정치적으로 낙마를 목표로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사실 규명은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 집 전세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앤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김앤장 문제가 부메랑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한번 짚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삼성공화국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김앤장 공화국이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김앤장 갔다가 다시 정치권에 왔다가 관료로 갔다가 이거 김앤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겠다는 우려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와대 참모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김앤장이라는 하나의 로펌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논의할 때가 됐다. 그런 시발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 한덕수 총리가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그때와는 또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이 저는 달라졌다. 많이 시대는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논리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시절 청문회 때 민주당이 한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 소속이기 이전에 국회는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이번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찬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검증과 비판만큼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정부 내각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수위가 새 정부 장관들도 지금 조직에 맞춰서 인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한다라고 밝히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 여가부 장관 후보, 여가부가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워낙 또 화두에 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도 일단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조직 개편 없이 정부 출범하는 이유, 어떤 이유가 가장 많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현실을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172석의 여당이 지금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과 타협의 기조를 보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부조직법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가부를 폐지하든 아니면 새롭게 지금 이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기능들을 서로 합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교통상이냐 산업통상이냐 그 문제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여가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협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는 대선에서 이긴 그런 동력을 갖고 깃발을 들고 아예 부딪혀 나가면서 여론전을 펴는 것. 하나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기존의 법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출범을 하되 그 후에 하나씩 여당, 그러니까 자꾸 여당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를 이뤄나가면서 진짜 협치를 이뤄나가는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것. 이 두 가지 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실어줄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깃발 들고 부딪혀 나가면 사실상 챙챙거림으로써 수개월간 계속 이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느냐 아니면 협치하면서 사실 민주당이 사실상 선거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 일사불란하게 대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선거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쪽 편을 더 들어줄 거냐, 협치를 요구하면서 들어가는 정부 편을 들 거냐, 아니면 대여 투쟁을 강경 투쟁을 하는 지금의 민주당을 손을 들어줄 거냐 이 판단을 저는 한 것이라고 보고요. 급격하게 이룩하는 것보다 천천히 이룩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겠다라는 그런 이 전략. 저는 굉장히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인수위가 정중동의 행보로 좀 몸을 낮췄다, 뭐 이런 평가이신데요? 그렇게 저도 웬일로 참 안철수 위원장이 잘하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당선인께서도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도 이렇게 좀 졸속으로보다는 좀 숙고하시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도 많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 당선인의 이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가부 폐지 문제 같은 경우는 또다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50%의 득표로 당선이 되었더라도 이기고 나서는 100%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는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당 쪽에서도 여가부 관련 인수위 이런 고민들을 좀 청취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요. 또 반대쪽에 여가부를 폐지했던 사람들이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좀 모범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당내 내홍이 며칠째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도 최소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예. 이 명분과 또 이 정치적 신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밟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마 이게 송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송탐대실이에요, 송탐대실. 예,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탐 대실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를 의식해서인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비대위에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제3의 선택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현재 지금 민주당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비대위에서 비대위라는 게 어쨌든 간에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가장 메이저인 서울시장을 정작 공천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양비론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시에 나올 만한 후보가 없었지 않느냐. 손 들고 나가겠다고 하는 뭐 젊은 의원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나오겠다는 욕심을 가졌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도 이 사찰을 전전하는데 지지자들이 찾아와서 출마해달라고 하고 사실 그 그림 제가 보기에는 그 쌍팔년도 느낌이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당원들 찾아뵙고 또는 이제 서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용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슈 중심에 자기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뭐 물론 뭐 주소는 일찍 이전해 놓더라도 그런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송영길 대표의 출마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되는 부분들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빨리 기준을 저는 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가 표현하자면 이제 자기 지역구를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광역 단위를 넘어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이 경선할 수 있도록 열어줄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설득에 찬성과 반대를 설득해가는 작업들을 빨리 하는 것이 계파 갈등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친문과 뭐 친명 세력 충돌에 이어서 86그룹의 비판 등등 내용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으로서도 당내 논란을 빨리 수습해야 선거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앵커님 말씀에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언론들은 좀 표현합니다. 내홍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서 빨리 수습해야 된다. 이런 기저로 언론들이 지금 비판하는데 그러면 이 정당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결정적으로 이 당권 투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권 투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주류가 지금 선거에서 패배했거든요. 그러면 비주류는 당연히 주류에게 어떤 점에서 잘못됐다라는 걸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류는 주류대로 이러이러한 점에서 반성한다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의 나아갈 길은 이거다라고 서로 제시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 당권 투쟁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막으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유권자들은 바라보면서 이 정당은 그래도 바뀌고 있구나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보고 표를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이 정말 전통적으로 백가장명하고 정말 뭐 108번뇌하고 108번뇌라고 표현하듯이 이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 내고 그런 정당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일사불란한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정당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콘클라베 방식의 원내대표 선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콘클라베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열쇠로, 자물쇠로 잠근 방이라는 뜻입니다. 두 글자라면 밀실이에요. 즉,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교는 밀실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 신자들이 보면 안 돼요. 그냥 그 속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져 갖고 딱 한 사람이 딱 탄생이 돼서 교황이 탄생이 돼서 그 교황한테 무조건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당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당은 공개해야죠. 공개해서 서로 비판하게 하고 부딪혀 나가면서 이게 무엇이 옳다라는 걸 국민 유권자들이 다 보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지금은 선거에 졌는데 기득권을 가진 주류들이 이거 바깥에 보이면 안 돼 하고 그냥 묶어놓는 그런 과정으로 비춰졌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기득권들이 내려놓거나 혹은 개혁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당권 투쟁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당권 투쟁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얘기들은 계속 커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기 때문에 귀결은 지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저도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게 이제 콘클라베 방식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게요. 이게 하다 보면 뭐 반장선거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을 누가 이제 욕망의 경연장이다 이런 예. 표현을 합니다. 하고 싶은 적극적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정책 공약을 내놓고 그것이 유권자이든 아니면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자기 것을 실천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클라베 방식이나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린 것은 저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당내 갈등의 요소가
자리 싸움처럼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리 싸움을 하더라도 명분과 가치를 내놓고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검찰 개혁의 방향, 언론 개혁의 방향, 정치 교체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바로 서울시장 자리라는 이런 부분으로만 경쟁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 재미없는 발전 가능성이 부족한 개파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지도부가 정책 경쟁과 비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내놔라. 비전을 내놔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오세훈 시장에게 이길 것인가를 전략을 내놔라. 그 상황 속에서 경쟁하도록 빨리 속도를 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선거 국면이 무르익다 보면 바둑판 위에 바둑알처럼 이 돌을 여기다 빼고 이 돌을 여기다 넣었을 때 또 어떻게 이 수가 형성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성남시장 얘기를 하면서 성남시장이 대장동 의혹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곳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굉장히 가까운 김병욱 의원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그러면 성남 분당을에 지금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몸을 던져서 다시 뭐 여의도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이런 재밌는 소리들이 짜이고 있는데요. 상상인데요. 예. 이게 이제 이 주간지에서 이 기획 기사처럼 낼 수는 있지만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김병욱 의원은 원래 시장을 단체장을 하고 싶어 하시던 분이에요. 네. 오래된 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늘 이제 나는 성남시장 하고 싶어 이렇게 하셨던 것이 우선인 거고요. 이재명 지사의 전 지사의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정치권의 복귀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의 경선, 집안 싸움이 그야말로 저희들 입장에서 흥미롭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힘겨운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은혜 의원 뭐 이렇게 또 앞서서 또 출마 선언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흐름들은? 어쨌든 지금 다른 14개 광역단체 그 선거 중에 가장 뜨거워지고 있고 경선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그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스토리들이 다르잖아요. 예. 이를테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점이 많아요. 경기도 지사로서 후보로서는 경기도 지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손학규 지사,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모두 다 경기도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지사는 광명 의원이었고 또 김문수 의원은 부천 소사 의원이었고 또 남경필 의원은 수원 지역구 수원병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경기도에 뭔가 공헌을 하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뭐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였죠. 처음부터 성남에서 시민활동도 하고 성남시장도 하고 하면서 경기도지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쩍 그러니까 뭐 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월경을 하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전국적 인지도는 충분하지만 그런데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미 성남의 의원도 했고 했기 때문에 조건은 되나 그만큼 유승민 전 의원처럼 수차례 그 대선도 나왔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그러니까 인지도에 대한 어떤 싸움을 벌여야 되고 그러면 이쪽은 이쪽대로 구도 싸움을 할 거예요. 이재명 그 계승론을 내가 이재명과 반 그 이재명으로서 충분히 그런 어떤 구도를 할 수 있다. 유승민 의원보다 훨씬 더 지금 대장동 저격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도도 훨씬 높다라는 구도 싸움을 할 테고 유승민 의원은 아마도 자신의 인물론으로 경쟁을 할 겁니다. 안보와 경제 두 어떤 축으로서 경기 북부 쪽은 안보 자신이 갖고 있는 안보 또 경기 남부 쪽은 경제 이렇게 두 갈래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인물론으로 이제 승부를 걸 거고 이런 스토리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뭐 누가 무슨 윤심운을 하지만 사실 뭐 이 박태흠 충남도지사 지금 선거에 나오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그러니까 박태흠 후보나 혹은 뭐 김은혜 의원이요. 죄송합니다. 네. 김태흠 후보나 혹은
김은혜 후보의 같은 경우 사실상 험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윤심 운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집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후임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 조혜진 의원 이렇게 2파전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 경선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또 윤심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쏠리는데요. 아마도 뭐 지금 언론에서는 윤심 그래서 아마 이 교통 정리를 한 게 아니냐 윤석열 당선인이 김태흠 의원을 충남으로 보내면서 권성동 의원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털을 닦은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 원내대표 선거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누가 뭐 이렇게 힘을 싣는다고 그래서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이게 힘듭니다.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4등을 했어요. 예. 그만큼 의원들에게 그럼 그 이후에 1년 동안 더 많은 어떤 스킨십을 했느냐라는 걸 되돌아봐야 되고 도리어 그런 의미에서는 조혜진 의원이 훨씬 더 많은 면에서 의원들과의 어떤 스킨십이 훨씬 많았거든요. 접촉면이.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봐야지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이랑 새로운 물결이 합당 선언을 했고 이제 절차에 따라서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굴러온 돌과 박힌 돌 간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내부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가는 말들도 그렇고요. 분명히 가시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합당이 되고 이 절차적으로 완료가 되면 사실상 그런 갈등 구도는 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제 그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검증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특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예.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와 또 경선도 했었고요. 이까지는 또 갈등의 국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연대한 부분은 또 통합의 국면입니다.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오래 하신 의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죠. 아까 서울시장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기대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비판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은 이렇게 합당을 선언을 했는데 막상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금 합당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에게 선거대책위원장직 맡아달라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인터뷰에서는 또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글쎄요, 이 속내를 어떻게 좀 읽어야 하는지 합당 과정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합당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당이 조금 늦어지는 건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합당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다 인수위원장 내지는 또 인수위의 간사 이런 걸 맡고 있거든요. 이태규 간사라든지 혹은 위원장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질 뿐이지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쟁점이 있어서 부딪히는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선대위원장을 바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선대위원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간의 이 선거 과정도 쭉 함께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공천된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선대위원장으로 나가면서 인물, 뭐 바람, 뭐 구도 이런 것들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수위원장 일도 만만치 않아요. 5월 9일까지 인수위원장 일을 다 마무리 짓고 바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일입니다. 바로 뛰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선거 전략을 책임진다. 그건 저는 도리어 지금 선거와 관련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또 지켜보고 또 무엇인가 정책을 내놓는 쪽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위원장직은 맡지 않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달려가서 유세에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보단 내가 백의종군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이어서 그동안 묵혀둔 사건들이 좀 대상이 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그렇죠. 좀 보시는지요?
우리 영화 더킹 보면은 이 캐비넷에서 뭐 꺼내지 않습니까? 네. 이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건이 2019년 일입니다. 3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또 왜 꺼내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청 압수수색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왜 이제 수사가 이제 종결되는 상황이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 압수수색 하실 때 보면은 그 경찰들이 이 파란 박스 들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현장 가보면 별로 의미 없어요. 요즘 저기 컴퓨터 그 갖고 와서 미러링 해가지고 USB에 다 담아서 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 흔히 하는 말로 이 정권 교체기에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 갈 때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벌써 알아서 눕는구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 정권 교체기에 참 알아서 이 흔히 처신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래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 개혁, 검찰 개혁,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과 중립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에서는 불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스프링을 엄청나게 눌러놓으면 나중에 이 발을 띄었을 때 또 엄청나게 그 다시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죠. 지금 블랙리스트만 하더라도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산업부잖아요. 산자부 그 블랙리스트가 최근에 떠올랐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환경부 리스트를 수사했던 동부지검에서 그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현 정부가 동부지검에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전부 다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산자부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한 게 아니냐. 산자부 수사를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는 이 환경부 수사 끝으로 산자부로 이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을 전부 해체해 놓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수하려는 그 검사들의 의지가 작용이 됐다. 그때 못했던 것을 지금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갑작스럽게 뭐 새롭게 드러난 어떤 그런 수사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아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도 이거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들을 이렇게 묶거나 회피시키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나중에 스프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에서 똑같이 어떤 비판을 할 거예요. 그것을 지켜봐야지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새롭게 뭐 정권 이양기라서 한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건 이 민주당이 그때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박범계 정무장관이 어떻게 했는가가 사실 이 반작용으로 드러난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